공상과학 소설의 아버지, 프랑스 SF 모험 극작가였던 쥘 베르는 우주선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1865년 지구에서부터 달까지라는 공상과학 소설을 발표합니다.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달 모험에 관한 상상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소련의 1957년 최초의 위성 스푸트니크, 1961년 보스토크 계획으로 유리 가가린이 최초의 유인 우주선 비행에 성공하자 1962년 소련의 우주 개발에 위협을 느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라이스 대학 연설에서 미국의 달 착륙 계획을 공표합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지금까지도 진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폴로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실체는 놀랍도록 방대합니다. 나치의 히틀러, 플랫 어서에서부터 시크릿 스페이스 프로그램 SSP까지 이어집니다. 자, 조금은 진부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 지금부터 달 착륙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꺼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달 착륙에 대한 모든 것, 아폴로입니다. 2017년 12월 11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인류가 유인 달 탐사를 재개하는 우주정책명령 1호를 서명합니다. The directive I'm signing today will refocus America's space program on human exploration and discovery. It marks an important step in returning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for the first time since 1972 for long-term exploration and use. This time, we will not only plant our flag and leave our footprint, we will establish a foundation for an eventual mission to Mars and perhaps someday to many worlds beyond. 2019년 전 나사 국장 짐 브라이던스테인은 아폴로 이후 50년 만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출범합니다. 이전의 아폴로와 다른 점은 유럽 우주국, 일본, 대한민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이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 타이탄족 쌍둥이 남매가 아폴로, 아르테미스입니다. 아폴로는 태양, 아르테미스는 달을 상징합니다. 아르테미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4년에 달 궤도 비행을 시작해 2025년 유인 달 착륙, 2027년부터는 달 궤도를 도는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8월 29일 1차 연료누수 발사 실패, 9월 4일 2차 연료누수 발사 실패, 9월 28일 허리케인 발사 취소, 11월 14일 허리케인 발사 취소, 11월 16일 드디어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에 성공합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오라이언 캡슐에 더미를 싣고 255만 킬로미터 달 궤도를 선회한 뒤 2022년 12월 12일에 성공적으로 귀환했습니다. 아폴로 탐사가 50년이 넘게 지났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도대체 1969년의 아폴로 11호는 어떻게 성공한 것일까요? 지난 편에 나왔던 장면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조르곤의 쇼의 코미디언 샘 트리폴리가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You never heard of New Schwabenland? No. Have you ever heard of Operation High Jump? Had made a deal basically working with.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치는 1935년부터 슈츠스타페 산하의 엘리트 싱크탱크이자 50개의 각 전문 부서가 고대 문명을 조사하는 독일 유산 학술기관 아흔네르베를 운영했습니다. 아흔네르베는 1513년 오스만 제국의 제도 피리레이스가 작도한 남극 지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피리레이스의 남극 지도는 지금과 다르게 빙하가 없는 상태의 해안선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은 1939년 4월 극지 탐험가 알프레드 리치셔에 의해 지구의 가장 폐쇄적인 지역 남극을 본격적으로 탐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세워진 나치의 남극 거점 기지를 노이슈바벤랜, 스와비아라고 합니다. 작전명 베이스 211, 슈바벤랜도를 통해 독일은 다수의 인력과 장비를 남극으로 이동합니다.
1943년 독일과 소련의 전투가 극에 달하던 중 유보트를 운영하던 독일 해군 함장 칼 도에니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했다. 나치의 진짜 스와스티카 군대는 남극에 있었다. 1946년 리차드 버드 제독의 오퍼레이션 하이점프는 실제로는 과학적 탐사를 넘어선 나치의 남극 부대와 대치한 군사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버드 제독의 미 해군은 남극에서 비행 접시와 새로운 무기 체제를 마주하고 이때 나치와 비밀 협약을 맺게 되었다. 1944년 3월 1일 독일의 과학자 호르텐 형제에 의해 개발된 제트 폭격기 호르텐호 229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폭격기는 목탄 라미네이트를 내장해 스텔스 기능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페이퍼클립 작전 때 미국 정부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1997년 미 해군에 실전 배치된 B2 스피릿 스텔스 전폭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나치는 UFO를 보유했다. 이 이야기는 공상과학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나치는 하우니브라는 세계의 버전의 원반 비행체를 개발했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독에서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원반 비행체가 목격됐다는 보고 문건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점은 남극 탐험을 기점으로 이 독일과 미국의 과학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틀러는 소련의 붉은 군대와의 베를린 전투에서 패배하고 총통 벙커에서 권총 자살한 것이 맞는가? 독일의 언론사 슈피겔의 다큐멘터리는 이에 대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Berlin am 2. Mai 1945. Der Kampf um die Reichskanzlei ist beendet. Die Rote Armee hat den letzten Widerstand der Verteidiger gebrochen. Offiziell gilt Adolf Hitler als tot. Am Abend zuvor haben Sprecher des Großdeutschen Rundfunks die Nachricht gemeldet. Der Führerbunker selbst ist inzwischen zur Latrine geworden und kaum begehbar. Als Stalin am 17. Juli 1945 zur Potsdamer Konferenz anreist und US-Präsident Truman seine Aufwartung macht, wird er von Außenminister Burns gefragt, wie seiner Meinung nach Hitler gestorben sei. Der Generalissimus erwidert, er glaube, dass Hitler noch lebt und sich in Spanien oder Argentinien befindet. Folge glauben zu diesem Zeitpunkt nur 17% der US-Bürger, dass Hitler nicht mehr am Leben ist. Über 2/3 der Befragten sind sicher, dass der Führer die Schlacht um Berlin überlebt hat. Das FBI hat eine eigene Akte Adolf Hitler angelegt und fahndet 1945 intensiv nach dem Verbrecher. Hitler, so heißt es in vielen Berichten, sei mit einigen Getreuen in einem U-Boot über den Atlantik gereist und halte sich in Argentinien versteckt. Zu jedermanns Überraschung erreichte Mitte Juli 1945 ein U-Boot den argentinischen Flottenstützpunkt Mar del Plata an der Küste Argentiniens. Das war ziemlich merkwürdig, denn der Krieg mit Deutschland war am 8. Mai zu Ende gegangen. Mai, Juni, Juli. 2 Monate. So auch der Toronto Daily Star, in dem die Schlagzeile stand: Hitler auf Eis in der Antarktis. Hitler on ice in Antarctica. Dort würden die Nazis an einer Langstreckenflugbombe und anderen Wunderwaffen arbeiten. Diese Papiere beweisen es. Das Spannendste sind nicht allein die Hinweise auf die Station. Ein Sonderkonvoi des Führers, das sollen diese angeblichen Originaldokumente belegen, habe den Diktator und seine Entourage durch eine eisfreie Fahrrinne zu seinem letzten unterirdischen Hauptquartier in der Antarktis gebracht. 유엔의 전범 수사를 담당했던 피츠버그 대학의 존 세시치 박사는 기밀 해제된 700여 페이지의 FBI 보고서를 인용해 이런 주장을 합니다.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르헨티나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일까요? 슈츠스타펠 중령이었던 오토 아돌프 하이만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탈출해 신분을 바꾸고 살아가다 모사드의 끈질긴 추적 끝에 1962년 이스라엘에서 전범 재판을 받고 사형이 집행됩니다. 하이만 이외의 안테 파벨리치, 요제프 멘겔레, 에두아르트 로슈만, 수많은 나치의 핵심 인사들은 모두 아르헨티나, 칠레로 도주를 성공해서 그곳에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1944년 베르너 폰 브라운이 개발해 실전 배치된 V2 로켓의 기술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장거리 로켓이자 최대 고도는 206km, 128마일에 이릅니다. 나사에서 장거리 로켓으로 발전한 것이 세턴5입니다. 이 로켓은 아폴로 탐사에 사용되어 문 로켓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는 아폴로 탐사의 로켓 사전 계획으로 프로젝트 제미나이를 운영합니다. 이것은 2인용 우주 모듈을 사용해서 쌍둥이 자리 제미나이라고 부릅니다. 무인 유인으로 이루어진 12번의 로켓 발사 실험으로 우주 유영, 무중력 실험, 우주선의 랑데부, 우주 도킹으로 이루어집니다. 프로젝트 제미나이를 통해 선발된 우주 비행사가 아폴로 11호의 주인공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버즈 올드린입니다. 1969년 7월 16일 UTC 13시 32분 케네디 우주센터 아폴로호의 총사령관 닐 암스트롱,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착륙선 조종사 에드윈 버즈 올드린, 3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한 거대한 아폴로 11호가 발사됩니다. 아르테미스처럼 발사 취소는 없었습니다. (7월 20일) 사령선 컬럼비아가 달궤도에 진입합니다. UTC 20시 17분 착륙선 이글이 달의 지표면에 상륙합니다. 닐 암스트롱이 100년 전에 쥘 베른의 환상을 실현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착륙하는 영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찍었는가? 나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착륙선 이글 사다리 왼쪽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었다. 아폴로의 사령선은 7월 24일 UTC 05시 44분 태평양 해상에 떨어져 귀환하게 됩니다. 이들은 21일간의 생물학적 격리를 거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영웅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논란이 발생했는가? 아폴로 탐사는 전부 거짓이며 그 모든 장면은 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에 의해서 연출된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SF계의 거장인 아서 찰스 클락은 1948년 이 센티넬이라는 단편 소설을 각색해서 1951년 센티넬 오브 이터너티라는 공상과학 소설을 영국의 잡지 10 스토리 판타지에 게재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초물리적인 우주여행을 하는 고대의 외계인이 지구와 달에서 인공구조물을 발견하게 된다. 스탠리 큐브릭이 1964년 3월 31일 아서 찰스 클라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꽤 오랫동안 당신의 책을 아주 동경했고 당신과 항상 정말 좋은 공상과학 영화를 만드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그해 5월부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같은 해 9월 25일 런던의 스탠리 큐브릭의 MGM 스튜디오에 아서 찰스 클락, 나사 유인 우주비행국 관리자 조지 뮬러 박사, 나사 행정관 디키 슬레이튼이 방문합니다. 아서 찰스 클라크는 이 시기에 나사에서 프로젝트 제미나이의 과학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1968년 4월 3일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개봉합니다.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기술은 아주 독보적이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오로지 모형 실사 촬영만으로 당시에 가장 사실에 가까운 우주를 표현했다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미국 영화연구소, 영국영화협회의 역대 최고의 영화로 선정되면서 1969년 아카데미 시각 교과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이 영화에서는 달에서 발견된 모노리스가 행성의 직렬 상태에서 우주에 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1964년 아서 찰스 클라크의 소설에는 토성의 위성인 아이페투스의 거대한 크레이터 평원에 모노리스가 발견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후 실제로 1980년 8월 아이페투스의 거대한 크레이터가 발견되자
이 나사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다. SF 작가인데 나사의 유인 우주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과학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심지어 인류의 미래와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스탠리 큐브릭이 받는 혹이 이렇습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영화 기술이 바로 그 다음에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의 영상을 연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나사의 달 착륙 영상은 스탠리 큐브릭이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식지 않는 달 착륙 음모론입니다. 아주 널리 알려진 사실은 1980년에 개봉한 영화 샤이닝에서 스탠리 큐브릭은 이것에 대한 메타포를 정확하게 남겨두었다. 쌍둥이 여자아이들은 프로젝트 제미나이를 나타내며 등장 아역 배우가 아폴로 11호 로켓이 그려진 스웨터를 입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물론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탠리 큐브릭이 치밀하게 계산된 미장센만 사용하는 극도의 편집증적인 성향을 비추어 볼 때 이런 장면에 대한 해석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스탠리 큐브릭은 1999년 아이즈 와이드 샷의 개봉을 앞둔 3월 7일 그의 나이 70세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미국의 인디펜던스 다큐멘터리 감독인 티모시 패트릭 머레이는 2015년 스탠리 큐브릭이 달 착륙은 거짓임을 폭로하는 슈팅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영상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스탠리 큐브릭과 닮은 톰 마이크라는 배우가 기용된 페이크 다큐, 모큐멘터리입니다. 이 영상이 조작된 인터뷰 영상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논란이 많았던 달 착륙 음모론 전체의 신뢰는 다시 한번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달 착륙은 허구인가? 아폴로 계획은 총 11호부터 17호, 7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3호가 달에 착륙하지 못하는 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달 유인 탐사가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하기엔 실증적인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은 382kg에 달하는 문락, 월석입니다. 이것은 닉슨 대통령에 의해 135개국의 정상에게 전달되었으며 각국은 현재 이를 우주광물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달에는 아폴로 착륙선 월면차의 이동 흔적은 고성능의 전자망원경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달에 설치된 반사경의 레이저를 발사해 지구와 달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우주 프로그램의 내부자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고도의 음모론자들은 아폴로 탐사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달 착륙의 진위를 논외로 하고 나사가 과연 대중에게 공개되는 우주의 정보를 조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8년 5월 태양풍을 측정하기 위해 발사된 나사의 딥스페이스 기상위성 지구에서 3,100만 마일 4,988만 9,664km 떨어진 곳에서 달과 지구가 교차하는 이미지를 촬영해서 공개했습니다. 자, 이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모두 개인적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는 약 38만 4,000km입니다. 지구에 비치는 달의 그림자의 경계가 그 거리에 비해 지나치게 명확할 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사가 공개한 지구의 이미지는 연도별로 대륙의 크기와 색상이 지나치게 상이할 뿐만이 아니라 유럽 우주국이나 러시아가 공개하는 지구 이미지와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나사는 그들이 공개하는 대부분의 이미지는 디지털 리터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만약 나사가 대중에게 공개하는 우주의 자료를 조작하는 것이라면 무엇인가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